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CEO 한유라는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진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을 꿰뚫는 것은 회의장 전면에 앉은 한 남자 베리디안 캐피탈의 조타해석 이사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유라의 몰락을 즐기고 있었다. 한유라 대표님. 조타해석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지난 분기 아우라 코스메틱의 실적 악화와 무리한 해외 투자 실패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 경영진의 명백한 판단 착오이며 무능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는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한 재무제표와 실패한 프로젝트 목록이 떠올랐다. 모든 자료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유라의 모든 노력을 실패로 낙인 찍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 프로젝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실적 악화는 시장 전체의 침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더욱 비참한 것은 조태석의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 한상훈 상무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자 그녀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작은아버지였다. 유라야. 한상훈이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네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다. 베리디안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의 위선적인 눈물과 걱정 어린 말투는 그 어떤 비난보다 유라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회의장 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한때 K뷰티의 신화를 쓴 젊은 여왕의 추락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조타해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회사 경영권 양도 계약서였다. 한 대표,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개인적인 채무 문제는 저희 베리디안 캐피탈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계약서가 그녀의 앞으로 밀려왔다. 펜 한 자루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서 서명을 하면 그녀의 청춘과 꿈이 담긴 아우라 코스메틱은 완전히 그녀의 손을 떠나게 된다. 그녀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보안요원 박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회의장의 질서 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태석의 오만함과 한상훈의 비열함, 그리고 한유라의 절망을 남김없이 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 연극의 모든 등장인물을 꿰뚫어보는 연출가와 같았다. 기자 한 명이 포토라인을 넘어 유라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려 했다. 비켜주십시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서진이 앞을 가로막았다. 기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거 놔, 특종이야. 기자와 서진이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 바로 그때 서진의 팔꿈치가 실수로 연단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물주전자를 쳤다. 물주전자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며 프레젠테이션 장비와 연결된 멀티탭 위로 쏟아졌다. 파지지직, 섬광과 함께 회의장의 모든 조명과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혼돈에 휩싸였다. 주주들의 비명과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서 박서진은 한 마리 표범처럼 움직였다. 그는
망연자실해 있던 유라의 팔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가녀린 팔목에서 절망적인 떨림이 전해져 왔다. 이쪽입니다. 그녀의 귓가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의지했다. 그는 당황하는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가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는 이 건물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있는 정문이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비상구로 향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바깥의 희미한 빛과 함께 도시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좁고 어두운 비상계단을 단숨에 내려갔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건물의 후미진 골목에 서 있었다. 회의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거짓말처럼 멀게 들려왔다.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는 평범한 보안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놀랄 만큼 평범해서 인상에 남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방금 전의 혼돈 속에서 보여준 서늘한 침착함과 압도적인 통제력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야 할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기자들이 곧 몰려올 겁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니폼 상의를 벗어 유라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유라는 당황했다. 제 얼굴을 가리십시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유라는 얼떨결에 그의 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의 모든 시야를 가렸다. 절망의 나락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남자의 등이 그녀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일개 보안요원이 자신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의 뒤를 말없이 따르는 것뿐이었다. 박서진은 말없이 앞장섰다. 한유라는 그의 넓은 등을 방패 삼아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 속을 걸었다. 그들은 택시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복잡한 골목길을 몇 번이나 꺾어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유라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최고급 세단과 개인 기사가 익숙했던 그녀에게 덜컹거리는 버스의 딱딱한 의자와 낯선 사람들과의 어깨 부딪힘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옷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녀가 지금은 한 명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다. 버스는 도시의 중심부를 벗어나 점점 낡고 오래된 동네로 접어들었다. 빽빽한 빌딩 숲은 사라지고 키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나타났다. 마침내 버스가 멈춘 곳은 가파른 언덕길의 초입이었다. 서진은 말없이 그녀를 이끌고 어두운 언덕길을 올랐다. 길의 끝 허름한 4층짜리 빌라의 옥상에 그의 집이 있었다. 억타방. 유라는 실소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우라 코스메틱의 CEO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곳이 고작 이런 허름한 옥탑방이라니.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조금 놀랐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달아빠진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주방의 식기들은 반짝거렸다. 가난하지만 나태하거나 함부로 사는 사람의 공간은 아니었다.
우선 좀 씻으십시오. 따뜻한 물은 잘 나옵니다. 서진은 수건 한 장과 새 것으로 보이는 칫솔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한 듯했지만 그 행동에는 세심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좁은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지친 몸 위로 쏟아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샤워기 소리에 기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뜨면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침대 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서진은 작은 상에 김치가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컵라면 2개를 차려놓고 있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걸로 허기를 채우시죠. 유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만을 먹어왔다.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 대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그녀의 코를 자극하는 라면 냄새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거리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녀는 오랫동안 맴돌던 질문을 꺼냈다.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니요. 당신은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회의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지도 몰라요. 일개의 보안 요원이 감당하기엔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표님의 문제만 생각하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투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그녀가 잃어버린 세계를 상기시켰고 다시 한번 비참함이 밀려왔다. 이제 난 대표 도못도 아니에요.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걸 빼앗겼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내 피와 땀이 담긴 그곳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결국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끝을 맺지 못했다. 서진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감정이 폭풍처럼 지나가기를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유라가 겨우 진정했을 때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전입니다. 조태석 이사와 대표님의 작은아버지는 아마 내일부터 대표님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가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겁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대표님께 전가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수순이죠. 그렇게 대표님을 완전히 고립시킨 후에 회사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길 겁니다. 유라는 충격을 받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마치 이 바닥의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 같았다. 평범한 보안 요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었다. 당신, 그런 걸 어떻게 알죠? TV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유라의 의심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는 간결했지만 사용하는 어휘는 고급스러웠다. 그의 행동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모든 움직임에는 훈련된 듯한 효율성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책상 위로 향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옥탑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녀의 의심은 그가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 더욱 커졌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그의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았다. 경제학, 원론, 경영 전략에 관한 서적들 사이에 페이지가 닳도록 읽은 흔적이 있는 군주론과 손자병법 원서가 꽂혀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유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누구일까?
자신을 돕는 조력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적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인가? 그때 서진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봉지 안에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밴드,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들이 들어있었다. 아까 넘어지실 때 보니 손목이 조금 긁힌 것 같아서요.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연고를 꺼내 상 위에 놓았다. 유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회의장에서 끌려 나오다 긁힌 작은 상처가 붉은 줄을 긋고 있었다. 자신도 입고 있었던 작은 상처였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라의 마음속에서 경계심과 의심의 벽 한쪽이 허물어졌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에게 온기를 건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진은 좁은 옥상 평상에 나가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오늘 밤은 신세지겠습니다. 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빼앗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앞에 있는 저 남자의 정체부터 알아내야 했다. 그가 적이라면 맞서 싸워야 하고 아군이라면 그의 손을 잡아야 한다. 그녀의 눈에 다시 아우라, 코스메틱을 처음 세웠을 때와 같은 차갑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낯선 옥탑방에 딱딱한 이불 위에서 눈을 떴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에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녀에게 새로운 절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SNS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속보, 아우라 코스메틱 한유라, CEO 경영 실패 책임 회피, 주주총회 현장서 도주, 단독, 측근이 밝힌 한유라의 독단 경영 예견된 몰락이었나. 심층 취재, K뷰티의 여왕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기사들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조태석과 한상훈이 흘린 거짓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회사를 말아먹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책임감 없는 독재자로 둔갑해 있었다. 익명의 내부 직원 인터뷰까지 동원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댓글창에는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칭송하던 세상이 이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 유라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이것이 조태석이 말한 여론전이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재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려는 잔인한 계획.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때 박서진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과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다. 꿀물입니다.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아서요. 그는 유라의 절망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꿀물이 담긴 컵을 그녀 앞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유라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유라가 넋을 잃고 있는 동안 서진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유라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몇 개 실행하더니 암호화된 메신저 창을 띄웠다. 수신인은 단 한 글자 K였다. 그는 잠시 유라의 상태를 힐끗 살핀 후 빠른 속도로 타자를 쳤다. 베리디안 캐피탈 조타해석 이사, 관련 비리 자금 흐름 약점, 2시간 내로 보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시작할 것.
메시지는 보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노트북을 닫고 옥상으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회사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팩트저널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베리디안 캐피탈, 아우라 코스메틱 인수 직전 유령 회사의 수백억 원 투자 의혹. 기사는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자료는 베리디안 캐피탈이 불과 한 달 전 아무런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백억 원에 사들인 계약서 사본이었다. 누가 보아도 비자금 조성을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이 기사 한 편은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았다. 한유라에게만 쏠려있던 비난의 화살이 처음으로 베리디안 캐피탈을 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식간에 새로운 의혹들이 퍼져나갔다. 이거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회사를 먹으려는 기업 사냥 아니야. 유령 회사라니 냄새가 나는데 한유라가 무능한 게 아니라 당한 걸 수도 있겠다. 더 큰 먹잇감을 발견한 언론들은 앞다투어 베리디안 캐피탈의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전세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절묘한 타이밍, 날카로운 공격 방식.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상으로 나갔다. 박서진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있었다. 당신이죠. 유라가 다그치듯 물었다. 뭐가 말입니까? 팩트저널 기사. 당신이 한 짓이죠. 그 자료 어디서 났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서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저는 그냥 보안요원일 뿐입니다. 대표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이랑 오늘 터진 기사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데 오해라고요. 당신이 아니라면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진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친구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그 친구는 대한민국 최고 투자사의 내부 정보를 해킹하고 가장 까다로운 언론사에 제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나 보죠. 그의 변명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었다. 이제 유라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평범한 보안요원이 아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조태석과 맞설 수 있는 혹은 그들을 능가하는 힘이 있다.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아우라 코스메틱을 지켜낸 CEO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좋아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승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어요. 당신에게 친구가 있든 뒷배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서진에게 똑바로 다가섰다. 대신 나와 거래를 하죠.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를 도와요. 내가 저들에게 복수하고 내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당신의 그 힘을 빌려줘요.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정체를 묻지 않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어때요? 그것은 더 이상 보호를 요청하는 제안이 아니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건네는 동맹 제안이었다. 패배를 눈앞에 뒀던 여왕이 정체불명의 기사와 손을 잡고 반격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나를 여기에 데려온 걸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알아내서 세상에 폭로해버릴지도 모르죠.
유라가 지지 않고 대답했다. 서진은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거래 받아들이죠. 그렇게 낡은 옥탑방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자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남자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박서진이 거래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허름한 옥탑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피해자 한유라는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냉철한 지휘관이자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이 서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유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저들이 내 회사에서 무엇을 노렸는지, 어디를 파고들었는지 나는 짐작가는 곳이 있어요.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이면지를 펼쳐놓고 회사의 조직도와 사업 구조를 미친 듯이 그려나갔다. 지난 몇 년간의 재무제표 프로젝트 보고서 내부 감사 자료까지. 그녀의 기억력은 컴퓨터와 같았다. 우선 지난 2년간의 R&D 예산 집행 내역부터 확인해줘요. 특히 프로젝트 룸이나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던 원자재 공급 업체 리스트와 계약서도 필요해요. 그녀는 지시를 내렸다. 마치 수십 명의 비서와 직원을 부리던 CEO 시절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박서진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었다. 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암호화된 메신저에 몇 줄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빼낸 1급 기밀 자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이 남자의 능력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유라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의심스러운 지점을 짚어내면 서진은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그 의심을 증명할 데이터를 눈앞에 가져왔다. 이상해요. 유라가 프로젝트 루미나의 예산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프로젝트 루미나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안티에이징 기술이에요. 내가 직접 모든 예산을 승인했는데 보고서상으로는 실제 집행액이 승인액의 7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30%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녀의 기억과 서류상의 기록이 어긋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가 추천했던 공급 업체들입니다. 서진이 유라가 요청했던 공급 업체 리스트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프로젝트 루미나에 사용된 특수 원료들은 대부분 이 5군데의 업체에서 독점 공급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상훈 상무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계약한 곳들입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5개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 정보를 요청했다. 서진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5개 회사는 모두 설립된 지 2년이 채 안 된 신생 회사였고 주소지는 달랐지만 대표이사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를 추적하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Meridian Capital.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상훈 상무는 조태석과 짜고 유령 공급업체를 통해 지난 2년간 R&D 예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왔던 것이다. 이럴 수가.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배신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 한상훈 상무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의 노트북 화면에 한상훈의 개인 이메일 함이 나타났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보낸 편지함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수신인은 조태석, 발송일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 첨부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루미나 파이널 데이터 zip이었다. 순간 유라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연구원들이 몇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을 통째로 적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단단했던 둑이 무너지듯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과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와도 같았던 작은아버지,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어른,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서진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고통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유라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었다. 눈물은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마치 그녀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듯이.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내 회사를 빼앗아갔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공격이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완벽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라면을 먹고 밤을 새워 작전을 짜고 서로의 지친 어깨에 기대 잠이 들기도 했다. 좁은 옥탑방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유라는 서진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의외의 다정함을 보았다. 서진은 유라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있는 여린 마음과 결코 꺾이지 않는 열정을 보았다. 어느 날 새벽 작전 회의를 하던 중 유라가 복잡한 자료를 가리키려다 서진과 손이 겹쳤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뗐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 차가운 복수극의 한가운데서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동반자.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조태석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신문을 구기고 있었다. 한유라를 향한 비난 여론이 베리디안 캐피탈에 대한 의혹으로 미묘하게 옮겨가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흘린 작은 정보 하나가 이 모든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더욱 초조했다. 한유라 그 계집애가 아직도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타해석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앞에 앉아있던 한상훈 상무는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다. 조 이사님,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자꾸 우리 얘기가 나오면. 닥쳐, 조타해석이 소리쳤다. 불안해할 것 없어. 싹을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 쥐새끼는 덫을 놓아 잡아야지. 그의 눈에 다시 교활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한유라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마지막 함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완벽하게 씌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덫을 놓기 시작했을 때 옥탑방의 낡은 노트북에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K. 조태석 함정 준비 중. 한유라에게 기술 밀매 혐의를 씌울 계획. 역이용할 것.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예상대로네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뭐든 물어뜯으려 하는 법이죠. 그들이 놓은 덫으로 그들을 사냥할 겁니다. 서진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냥을 앞둔 사냥꾼처럼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의 반격 작전은 바로 시작되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한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은아버지, 저예요, 유라. 수화기 너머의 한상훈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거짓된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유라야, 너 괜찮은 거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 돈이 필요해요. 유라가 절박하게 말했다.
저한테는 예전에 따로 빼돌려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프로젝트 루미나보다 더 대단한 미공개 신기술이에요. 이걸 사실래요 이거만 있으면 아우라 코스메틱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술을 넘길 테니 돈과 해외로 도망칠 안전만 보장해 주세요. 그녀의 제안은 조태석과 한상훈의 탐욕에 정확히 불을 지폈다. 그들은 유라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덫에 걸려든 먹잇감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유라야, 잘 생각했다. 우리가 도와주마. 거래 장소는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로 정해졌다. 인적이 드물고 그들의 연극을 상연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조타해석은 이미 경찰과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두었다. 한유라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밀매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림. 그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창고 곳곳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거래 당일 밤, 창고 주변에는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조태석과 한상우는 창고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나는군. 조타해석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박서진이 이끄는 정체불명의 팀이 이미 창고 전체를 샅샅이 훑고 지나갔다는 것을. 조태석이 설치한 모든 카메라는 이미 무력화되었고 대신 먼지 쌓인 전등간 낡은 환풍기 녹슨 철제 빔 등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곳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평범한 화물 밴 안에서 박서진은 헤드셋을 낀 채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창고 안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라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못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왔나? 조타해석이 거만하게 그녀를 맞았다. 돈은 가져오셨겠죠? 유라가 불안한 듯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물건부터 확인해야겠군.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걱정 마라. 조타해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데이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위협이 안 돼.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 한상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가증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유라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괜찮아. 이 기술만 있으면 내가 네 목까지 아우라를 잘 키워낼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프로젝트 루미나를 팔아넘긴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전부 두 사람이었군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태석과 한상우는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유라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지금 당신들이 한 모든 말, 당신들의 탐욕스러운 고백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타해석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저 계집애 잡아. 그가 고용한 깡패들이 유라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조타해석과 그의 무리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경호원 수준을 넘어선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것이었다. 조타해석과 한상우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너희들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조타해석이 악을 썼다. 그때 유라의 뒤쪽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서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보안요원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이 지저분한 창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조타해석 이사. 서진의 낮은 목소리에 조태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조태석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당신은 엘리시안 그룹의 강민준 회장님? 사냥꾼은 완벽하게 사냥당했다. 화물밴 안 조금 전까지 긴박감이 넘치던 공간은 고요해졌다. 유라는 모니터 화면에 녹화된 모든 진실이 담긴 영상을 보고 있었다. 끝났네요.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허탈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서진 아니 강민준이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긴 보안요원의 무표정이 아닌 따뜻하고 깊은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안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조태석과 한상훈,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무리들은 강민준의 검은 정장 부대에게 완벽하게 제압되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회 회장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조타해석은 대한민국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황제 엘리시안 그룹의 강민준 회장이 왜 허름한 보안요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한유라에게 다가갔다. 유라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보안요원 박서진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자 강민준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면서 동시에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괜찮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는 다른 타고난 권위가 느껴졌다. 당신은... 유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극을 마무리해야죠. 민준의 지시에 따라 조태석과 한상훈은 그의 팀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들은 법의 심판이 아닌 강민준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사가 긴급 뉴스를 타전했다. 아우라 코스메틱 긴급 기자회견 개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밝힌다. 기자회견 장소로 지정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끝없이 추락하던 한유라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지막 인사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것일까? 약속된 시간이 되자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잠시 후 한유라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도망자처럼 초라했던 며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다시 K-뷰티의 여왕으로 돌아와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 한유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거짓 루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고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다. 저는 회사를 망치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만든 아우라 코스메틱을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음모와 배신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음모의 실체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 버려진 창고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와 행동이 고화질 영상과 깨끗한 음질로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 기술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위협이 안 돼. 조타해석의 오만한 목소리. 유라야, 내가 네 목까지 아우라를 잘 키워낼 테니. 한상훈의 가증스러운 위선,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는 영상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희대의 스캔들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유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가능성과 정의를 믿어준 한 파트너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다. 과연 한유라의 뒤에 있는 미스터리한 조력자는 누구인가?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유라가 무대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무대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 바로 강민준이었다. 강민준 회장. 엘리시안 그룹의 강민준이 왜 저기에... 회견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 경영의 대가인 그가 이 자리에 나타난 이유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유라의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강민준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하나에 소란스럽던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저희 엘리시안 그룹은 오래전부터 베리디안 캐피탈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우라 코스메틱 건은 그들의 부패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연이어 터뜨렸다. 엘리시안 그룹은 베리디안 캐피탈에 대한 전면적인 적대적 M&A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부패한 금융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엘리시안 그룹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한 회사의 구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민준의 팀에 의해 붙들려온 조타해석과 한상훈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태석 씨와 한상훈 씨를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어제의 승리자들은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단상 위에는 다시 민준과 유라 두 사람만이 남았다. 유라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라면을 끓여주던 가난한 보안요원 박서진. 하지만 지금 그는 손짓 하나로 거대 투자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절대 권력자 강민준이었다. 충격, 감사,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와 맺었던 거래와 동맹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가장 큰 혼돈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강민준과 한유라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공간에 와 있었다. 그곳은 엘리시안 그룹 본사, 그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강민준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한때 그녀가 지휘하던 아우라 코스메틱의 사무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유라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서 있던 기자회견장 호텔을 장난감처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왜 보안요원 행세를 했는지, 왜 저였는지. 민주는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엘리시안 그룹은 너무 거대해졌소. 몸집이 커지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지. 베리디안 캐피탈 같은 악질적인 자본들이 내 계열사 임원들과 결탁해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놈들은 너무 교묘해서 밖에서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직접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태계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지. 뱀의 굴에 직접 들어가야 뱀의 목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우라 코스메틱의 보안 요원이 된 거군요. 베리디안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 대상이었소.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조타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삼키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지. 그런데 당신은 내 예상을 벗어났소.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 당신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라는 빛은 없었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일은 더 이상 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게 되었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졌어. 그의 고백에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대한 음모가 사실은 더 큰 전쟁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아주 작은 두려움과 경계심이 그의 진심 어린 설명 속에서 눈처럼 녹아내렸다. 며칠 후 한유라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이사 실로 돌아왔다. 회사는 엘리시안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정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이전보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닌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영웅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유라를 기다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최고급 세단이 아닌 낡고 평범한 차를 몰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가실 곳이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익숙한 언덕길 위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여기는 왜?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여전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유라를 데리고 옥상 평상으로 나갔다.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강민주는 저 아래의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가지. 하지만 그는 옥탑방 문을 가리켰다. 가난한 보안요원 박서진도 분명히 존재했소. 당신 앞에서 라면을 끓이고 당신의 아픔에 함께 분노하고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하던 그 남자도 진짜 나요. 어쩌면 회장 강민준보다 더 진짜 나일지도 모르지. 그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덕분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았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반지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바로 이 옥탑방의 열쇠였다. 나는 당신에게 화려한 보석 반지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진짜 세상의 열쇠를 주고 싶었어. 그는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한유라 씨, 우리는 거래로 시작했고 동맹으로 함께 싸웠어. 이제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지 않겠소. 서로의 세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행복을 책임지는 평생이라는 시간의 계약을, 조건이나 의무가 아닌 오직 사랑과 신뢰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약 말이오. 나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그의 프로포즈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다. 유라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계약 받아들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불빛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따뜻하고 찬란한 미래였다. 가장 낮은 곳의 남자와 가장 높은 곳의 여자의 만남. 그 기묘한 만남은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